안녕하세요.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중산층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서 자기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정답은 2.9%입니다. 통상 상위 20%를 상류층으로 본다면은 상류층에 실제로 속하는 사람의 85% 정도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황수경 선임연구원과 이창근 교수가 3,000명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소득 상위 10%에 속한 사람 중에 71%가 자산 상위 10% 중에서는 78%가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답했습니다. 월 소득 700만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기가 상류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11%, 그리고 그 고소득 가구 중에서 12%는 자기가 하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상류층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는가? 이거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비에르고딕성 세계로 얘기하면은 이 비에르고딕 세계 수혜자들인 이 상류층들은 왜 자기의 운을, 자기 위치를 부정하는가?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단 이 현상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좀 그 오류가 대칭적으로 어긋나요. 상류층은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부르고, 근데 실제 중산층은 그 중산층의 절반가량이 자기를 하위층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들이 다 한 칸씩 자기 자신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기준선을 보면 더 선명해지는데 중산층 응답자들이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지 하고 제시한 기준이 4인 가구 월소득 686만 원이었는데 이건 실제로는 소득 상위 24% 수준입니다. 상류층인 거죠. 중상류층. 한간에 떠도는 기준은 더 심해요. 서울에 30평 자가, 부채 없음, 금융자산 1억, 자녀 둘, 매년 해외여행 한 번. 경향신문의 홍기빈 칼럼이 지적했듯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은 가계 순자산이 거의 확실하게 10억은 넘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국가데이터처랑 한국은행, 금감원이 함께 조사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한국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 7천만 원, 그리고 2024년 평균 소득은 7,427만 원이었어요. 평균이 이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중산층 커트라인은 순자산 10억에 걸려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산층 커트라인이 아니라 상류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말을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인식 기준선이 상위 24%에 걸려있으면은 중산층이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인식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왜 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니 경제학에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중거집단 편향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전체 사회의 소득 분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구자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 아닌 이상 사실 대부분은 그런 것도 크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이 소득 분포를 알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의 소득분입니다. 뭐 직장 동료, 대학 동기, 중고등학교 동창들, 같은 아파트 단지 이웃들. 그러니까 이 정말 소수의 표본들 전체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거 집단이 부유하면은 전체 분포를 위로 당겨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실제 내 순위는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거죠. 덴마크에서 나온 연구가 이걸 아주 깔끔하게 잡아냈는데요. 코펜하겐대에서 나온 연구인데 전 국민 행정자료와 설문을 결합했습니다. 이게 중심 편향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중거 집단을 기준으로 삼든 사람들은 자기가 실제보다 분포의 가운데에 가깝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과대 추정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아까 상류층이 자기를 중산층으로 깎아내리고 그런 것처럼요. 이 규모가 사소하지가 않은데 거의 뭐 현장 실험에서 90% 정도가 자기 위치를 실제보다 낮게 답했고 평균 과소평가 폭이 22%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함의가 하나 나오는데 이 편향의 크기가 준거 집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계층과 일부라도 접촉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 편향이 교정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낯선 모임을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책이나 뭐 기사나 이런 거를 꾸준히 읽거나 접하지 않으면은 준거 집단을 계속 내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묶어서 이 에코 챔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리브스가 쓴 드림 호더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이름을 한국말로 하면은 꿈 사재기꾼들인데 이 리브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진짜 계급 균열은 1%대 99%가 아니라 상위 20%대 나머지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스가 지적하는 메커니즘이 한국어에도 정확히 겹치는데 초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집착이 오히려 이런 상류층, 중상류층한테 알리바이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부유층만큼 우리는 그 1%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보통 사람으로 세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리브스가 이 계층의 행동을 이 중상류층 행동을 부르는 이름이 기회사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이름도 이 꿈 사재기꾼이고요. 단순히 이 중상층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규칙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꿔놓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구체적 통로는 세 가지인데 배타적 용도지역제, 그리고 동문자녀 특례 입학, 그리고 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인턴십 자리. 뭐 이거는 조국 사태 때도 사람들이 분노했던 지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책에 대한 한 서평이 더 뼈아픈데 기회사재기는 자기격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잘 사는 중상류층은 자기 성공의 그늘 밑에도 고통받는 대다수의 그 하류층 사람들과 실질적 접촉이 실제로 차단됩니다. 물리적으로. 뭐 학군으로, 직군으로, 그리고 주거지로 분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준거 집단 편향이 우연이 아니라 이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조기동 작가의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비슷한 책이 있는데 이 조기동 조작가가 하는 이 재정의가 아주 날카로워요. 여기서 말하는 중산층은 정통적인 의미의 중산층이 아니라 사실상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조 작가는 이 20대를 하나의 세대로 묶어서 보는 시각을 거부하는데 대신 10대 90으로 나눠요. 부모의 지위를 물려받은 10%와 나머지 90%. 일단 저희 부모님 세대죠. 제가 33살인데 제 686 세대는 4겹의 순풍에 탔습니다. 대학 정원 확대, 호황기 노동시장 진입, 수출 대기업 급성장에 따른 노동소득 증가, 그리고 부동산 자산 가격 급등. 근데 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들이 부모가 되면서 자녀들한테 교육 투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역량과 사회적 인맥 같은 무형자산까지 동원해가면서 자녀에게 똑같은 학력과 최소한 자기랑 같은 노동시장 지위 아니면 그 이상 전문직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격차가 입시부터 시작해서 취업, 결혼, 부동산 걸쳐 다중으로 세습이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인상 깊어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중은 2013년에 51%에서 2021년에 58%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동일기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이 주관적 인식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3년 소득이동 통계에서는 소득이 상위로 올라간 사람이 전체의 17%,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체성은 중산층인데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현재 한국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오늘의 핵심 개념, 에르고딕성. 결국 이것도 에르고딕성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이 에르고딕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시간 평균과 앙상블 평균이 일치하는 시스템인데, 앙상블 평균은 평균값이고요. 많은 사람들 한 시점에 놓고 낸 평균값. 그리고 시간 평균은 한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실제로 경험한 값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비에르고딕하다는 거는 그 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인생 궤적이라든지 이게 곱셈적으로 굴러가잖아요. 계속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앙상블 평균하고 시간 평균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간 평균은 앙상블 평균을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수식상으로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번 파산을 하면은 앙상블 평균으로 평균값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계속 잘 하다가 곱하기 0이 돼버리면은 값이 0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마이너스면 음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앙상블 평균과 시간 평균이 영원히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아까 얘기한 중상류층의 운의 부정으로 이어지는가? 그들은 이 비에르고딕적인 세계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은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에르고딕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 곱셈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우연히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시간, 좋은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곱셈 값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결국엔 그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하고 그 아웃라이어들이 양상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앙상블 평균이 끌어올려지면 결국엔 내 개인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는데 그게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이 비에르고딕성 세계에서는 필수 재료 같은 겁니다. 그냥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는 불공평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에르고딕 세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중상류층 같은 성공자 집단들은 애초부터 살아남은 경로들만 모아놓은 표본이에요. 이미 파산하고 실패한 경로는 거기서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의 뭐 공통점이라든지 그 노력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뽑아서 뭐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된다. 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이 되겠죠? 다들 그렇듯이. 뭐 자기 개발서나 뭐 어떤 자기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린 추론이 아니라 당연히 이미 표본 안에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로버트 프랭크는 석세스 앤 럭이라는 책에서 이걸 후견지명 편향 그리고 사후서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모든 게 경로우전적이기 때문에 운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랭크의 관찰 중에 가장 날카로운 건 이건데 사람들은 실패는 나쁜 운으로 돌리지만 성공은 자기 재능과 노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성공에서는 운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 성공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의 이 뛰어난 재능으로 성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프랭크가 짚은 결과는 정치적인데 자기 성공을 전부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일종의 자격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난 이걸 스스로 내 자격을 얻었으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내 걸 왜 주냐 해서 자기 자원을 내놓는 것을 저항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안 좋아하죠. 그리고 프랭크가 또 얘기한 거는 재능과 노력이 성공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준이 다 비슷하잖아요. 능력도 비슷하고 재능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은 넘쳐나요. 근데 좋은 자릿수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결국엔 승자 독식 시장에서는 뭐 사소한 초기 우위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우연한 계기라든지 그런 사소한 격차가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커지는 거죠. 거의 비슷했는데. 다들 주위에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상류층이 자기를 상류층이 자기를 중산층이나 하류층을 착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정보 편향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부유한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중거 집단으로 전체 분포를 추정하고요. 그래서 평균 22% 정도 자기를 낮춰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접촉 편향. 기회 사재기가 학군과 직업과 주거로 계층을 분리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하류층 사람들이 아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그 미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배광 수리공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서사 편향입니다. 사후 서사 편향. 후견 지명이 이 경로 의존성 은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판이나 그 경로가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재능을 물려받았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공부를 잘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가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뭐 그런 게 경로라는 겁니다. 이미 경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엔 그것도 운인데 운이 실력으로 번역이 되고 또 거기서 자기 실력이라 생각하면 자격의식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재분배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제안하는 처방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봉사랑 낯선 모임 그리고 다른 계층들을 그러니까 낯선 모임이라는 건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서 얘기하고 교류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 다른 계층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상들 의도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이것만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거에 우선돼야 되는 거는 내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통계적으로 내가 얼마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현시직시가 되는 겁니다.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중거 집단, 당신의 그 직장 동료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동네 이웃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들의 여러분의 가구 순자산과 연소득을 방금 말한 평균 순자산 4억 7천만 원과 평균 소득 7,427만 원 옆에 나란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숫자가 여러분 머릿속에 중산층이란 단어랑 얼마나 어긋나는지 보세요. 에코챔버는 벽이 아니라 거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벽은 부딪히면 알지만 거울은 계속 내 얼굴만 보여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청취하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